저한테 항상 많은 걸 베풀어 주시던 그 대학 선배님이 계신데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픈 법률 문제에 휘말리게 돼 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그 대책 방안을 대응 방안 이걸 찾아보고 연구하느라고 같이 지방도 다녀오고 하면서 강의를 며칠 못 찍게 됐어요. 근데 짬을 내 가지고 그 찍었는데 그거는 또 바보같이 어 동영상 시작 버튼을 누르질 못해 가지고 하나도 못 찍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세 번 그 두 번째 또 좀 전에 찍었는데 또 바보같이 또 스위치를 또 안 눌렀어요. 이게 똑같은 거 세 번 또 떠들려니까 사기가 뚝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 지난 시간까지 행정절차법의 일부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진행하는 행정절차, 이게 특히 이유부기하고 청문, 이게 절차의 꽃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객관식으로도 그렇고 사례 문제로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있는 영역이죠. 자, 이유부기란 이유를 부수적으로 기재한다. 부수적 기재 줄여서 부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률에 이거는 별도로 법률에는 이유 제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이유부기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든가 행정기본법에 이유 제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다 틀린 거죠. 행정절차법에 이유 제시라고 돼 있어요. 여기 행정절차법상으로는 이유 제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였고, 그 취지가 두 가지를 익히면 되는데, 그 합리적 결정이죠.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 과세 처분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자 치유에서 봤듯이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 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 판례 보면 세 번째죠. 사소한 누락 또는 명백한 착오, 이러면 위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보면 결과적으로 불복 신청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위법하다고 볼 건 아니다라는 거. 자, 우리가 하자 치유론에도 봤지만 그 나중에 그 처분에는 그 뭐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위법하더라도 사전의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알려준 경우는 하자 치유를 인정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죠. 논리적으로 하자 치유라고 하는 거는 행정행위를 발급한 후에 후발적 행위, 이 치유 행위로 적법화되는 걸 얘기해요. 사전에 하는 게 치유 개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논리같이 불복 신청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 위법하다고 하고 하자 치유를 인정하는 그런 논리보다는 그냥 적법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그죠? 그래 앞에서 그 관련되는 거 봤잖아요. 하자 치유도 불복 신청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이때 하자 치유를 인정한 그 판례, 그거하고 표현이 유사한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는 이 판례의 입장이 하자 치유 인정으로 처리한 것보다는 좀 논리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의견 제출하고 얘는 의무사항이, 물론 얘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자, 이 판례는 봤죠. 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그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 이게 국방홍보원장 피바다 사건 그거죠. 예외사에 음미할 거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게 거의 대부분 인정, 이런 거로 틀린 거로 출제된 바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그 4번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나중에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런 경우도 이 근거와 이유를 제시 안 해도 되는 거다라는 거, 그거 다 출제된 쟁점이고, 그 다음에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사실상 근거까지도 제시해야 돼요. 법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 그 첫째 유명한 판례인데, 생소적인 피고가 주류도매업자인 원고에 대해서 한 이 사건 일반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통지에 상기 주류도매장은 사실적 이유를 알려줬죠. 먼저, 자,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근데 얘가 오랫동안 여러 거래처하고 장사를 하는데 언제 누구와의 어떤 거래가 문제가 된 건지 알 수가 없죠. 저 정도만 갖고는. 법적 근거는 문제가 없어요. 주세법하고 국세법 사무처리 규정 26조. 그래서 법적 근거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적 근거가 이 정도라면 원고의 영업기관과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춰볼 때 원고가 어떤 거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됐다면 위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석이 가능해요.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가 핵심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럼 허가 신청서에 자기가 법적 근거를 다 먼저 알아보고 그 명시하여 신청하니까 그 도시계획법 이건 법률만 근거를 제시하고 시행령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어때요? 지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법 몇 조와 시행령 몇 조에 따라 신청한다고 지가 그 신청서에 작성했기 때문에 이미 뭐 알고 있는 거니까 위법이 아니다. 그 다음 판례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도 해석이 되죠. 구체적이고 합리적 이유의 제시 없이 이러면 위법이 뻔하죠. 그 다음에 핵심은 이축이라는 단어예요. 그 귀하 소유의 그 이축 전 기존 건축물이 신축 건물 사용 승인 전에 철거해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아 통보하오니 철거하시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거 법령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식이죠. 이축은 뭐냐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른 위치에 새로 신축하는 걸 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다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거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면 위법이 될 리가 없죠. 7번을 외워야 돼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판례예요. 저거는. 교육부 장관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총장 임명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임용 제청하는 경우 임용 제청행위 자체로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를 다한 것이다? 예, 아주 정신 나갔죠. 대법관. 아니 임용 제청행위는 결과잖아요. 그 심사 결과 누가 더 적합하다고 해서 임용 제청한 거고 누구는 덜 적합하다고 해서 임용 제청을 안 한 거잖아요. 이거 결과지 어떻게 이게 이유예요? 말도 안 되는 판례죠 이건. 8번 보면은 두 번째 줄 납세무자가 당해 부가처분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러면 위법이 될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세히 기재 그 다음 페이지 첫째 줄에도 상세히 기재 상세히 기재했는데 위법일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판례는 외워야 돼요. 지금까지는 아예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얘는 되게 웃겨요. 과세관청이 가세처분에 앞서 납세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 통지서 등의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이거는 사전에 보완 그거네. 그러면 안 읽어도 되겠네. 내가 제목을 잘 안 받았구나. 사전에 보완 이 말은 뭐예요? 하자 치유 관련 사례 그거네. 그러면 얘는 위법 인정하고 이제 하자 치유로 간 그런 계열의 거네요. 사전에 보완 이 말 나오면 눈치채주면 되겠네. 과세 처분에 앞서 요거네. 그러면 이거는 하자 치유 사전에 관한 거니까 유형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하자 치유 논리 그대로니까 아니어도 되겠구만. 그다음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복수의 과세처분하는 경우 이건 별개의 거기 때문에 과세처분별로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의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된다. 이거 424에 보면 그 본세와 가산세가 각각 별개다라는 판례 배경 지식을 424에 보면 맨 밑에 관련 판례 1번 가산세의 법적 성질은 행정상 제재이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 저거만 알면 당연한 결론이죠. 그 다음에 그 개별세법의 규정 취지가 가산세 납세고지에도 적용된다는 거. 본세에 가는 게 가산세에도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 이런 위법이 될 리가 없죠.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는 이건 불이익 처분에 한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법률하고 이제 포섭 잘 봐야 되는데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 권익을 제한하는 게 권익은
현재의 권리나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기득권을 얘기해요. 기득권. 기대권하고 다르죠. 근데 어떤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거는 아직 자기가 권리를 확보한 게 아니잖아. 허가가 나면 어떤 권리를 확보할까는 기대권이 있는 거지 기득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런 거로 포섭이 될 거고. 이게 관련 판례 두 번째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현재의 권익 침해가 아니죠. 기대권이기 때문에. 기득권이 침해가 아니니까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1번, 3번은 같은 계열이에요. 그 배경 지식의 1편에 배웠는데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 이 말 나오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그에 대응하는 수리는 처분이다 그랬죠. 근데 이거 지휘승계 신고가 수리가 되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해요? 종전 영업자가 영업을 못하게 되고 그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니까 누구한테 불이익한 처분이에요? 종전 영업자. 그러니까 걔한테 사전 통지 이런 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예사인데 예사를 다 외워야죠, 여러분들. 요 세 번째는 그 청문 거기에 예사하고 공통돼요. 그 청문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자 일단 관련 판례 첫 번째가 너무 싱겁죠. 예사유에 해당하면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적법이고 예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위법이다. 그 다음에 2, 3번 위에 거하고 대입해 보면 다 뭐 포섭이 돼요. 그 다음에 4번, 5번이 실수로 번호를 안 매겼는데 그 정오표에 반영할 거고 4번 같은 건 좀 음미를 해야 될 게 요런 판시는 새로운 내용이거든요. 종전 없던 거라. 처분 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거나 처분의 사전 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고려하지 않아도 적법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도 해석이 가능해요. 별개의 처분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 돼요. 보조금 반환 명령 당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됐어요. 그럼 얘는 문제가 없죠. 근데 뒤이은 전에 별개의 보조금 반환 명령과 별개의 평가 인증 취소 처분은 별개의 거잖아요. 이거는 예외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 각각 별개니까 별도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 보면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그 의견 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이거는 예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위에 법률에 2번 있죠.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데 그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 그거는 저게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구나. 이건 시행령이고 그 위에 법률 내용이 위에 있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도 요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게 최신 판례 처음으로 나온 건데 그 일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부 갖고는. 그 다음에 2번 관할시장이 갑에게 토지 장기 보관 중인 폐기물 처리할 걸 명령하는 1, 2차 조치명령 각각 했고 갑이 그럼에도 조치명령을 불이행했다고 해서 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근데 방치주택을 다시 조사했더니 또 이 자식이 그래도 시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갑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3차 조치명령을 안사하는데 이 3차 조치명령은 예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새로운 조사를 거친 새로운 처분이기 때문에 1, 2차와 별개다라는 감각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안 거쳐도 된다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 네 번째 판례는 그 중복된 기존 입장 제약이니까 중복된 건가? 앞에서 봤죠 아까. 중복된 거라 여기서 또 보는 의미는 없어요.
이게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두 가지 겹쳐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인 사립학교법, 도로구역 변경고시는 도로법, 사회복지시설 이건 사회복지사업법. 다행히 여기는 그 특별 규정이 인정된 판례가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자, 밑에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인데, 이 의견 청취가 광의의 용어고, 거기에는 약식 절차인 그 상대방 의견만 듣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공격 방어가 허용되는 건 이건 정식 절차인 청문이라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 등만이 아니라 일반인까지 널리 의견을 청취하는 거죠. 공개적인 의견 청취, 줄여서 공청회, 이 세 가지를 포괄하는 용어가 의견 청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 정식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약식 절차라는 얘기고, 얘도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에요. 근데 퇴직연금 환수, 이거는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 핵심은 뭐냐면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 정해진 거는 이건 뭐 의견 청취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안 보면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 무의미한 불필요한 뭐 절차만 반복한다 하더라도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사 인정하는 그런 판례 논리에 비춰보면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조금. 그러나 당사자는 뭐 특별할 거 없어요. 고시 공고 이거 행정행위 때 배웠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도 상대방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 이건 고시 공고니까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제출 의견의 반영인데 이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반영해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구성력이 없다는 거. 이거 청문 공청회 다 똑같은 거예요. 청문, 그래서 이건 취지 외울 게 없어요. 상식이에요. 그 분리글리계를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 이 변명을 다른 말로 두 번째 판례 보면 방어권 행사, 변명, 유리한 자료 제출, 다른 말로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 뭐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뭐 외우지 않아도 되겠고. 숫자 외워야 되고, 실시사유 외워야죠. 그 다른 법령들에서 청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하는데, 다른 법률에 의무로 되어 있는 것만 외우면 되는데, 여기 2번은 일반론이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해요. 근거 법령은 법률과 법규명령까지 포함하는 거죠.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때 안 하면 이건 유효법이다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행히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이 없다.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요. 이거는. 그 다음 3번이 중요해요. 인허가 취소, 신분 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금년도에 개정까지 됐고. 그 다음에 예사유 1, 2, 3은 사전통지하고 겹치죠. 그래가지고 그 침해적 처분할 때 안 거치면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예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게 법원의 재판 그 등까지 붙였는데 등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이라는 작자 걔가 농간질을 하고 있는데 근데 법원은 판결은 좁게 해석했어요. 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에 한정하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이 아닌 검찰의 그거니까 재판이 아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의 성질상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해요. 처분의 성질이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분의 성질이 아닌 다른 거로 곤란한 거는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 첫 번째 판례는 이제 종로구 청진구의 아케이드 이킨모터라는 이제 성인 오락 그 사건인데 청문 통지서 반송 여부. 이거 등기 우편 보냈더니 수취인 부재 또는 수취인 불명으로 사무소와 집으로 다 보냈는데 그게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특정인의 경우도 우편 송달의 원칙이지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게 청문 통지 방법이 공시송달을 했다는 거. 근데 공시송달을 알기 쉽도록이라고 얘기했지만
알 수가 없는 방법이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얘가 몰라서 청문 예시에 불출석했어요. 이거는 처벌의 성미가 무관한 거기 때문에 예외 사항도 아니다. 근데 결국은 원고가 이기긴 이겼어요. 청문을 예외가 아닌데 안 거쳤다고 해서. 그 다음에 사전통지에 봤던 것도 재확인한 판례예요. 두 번째 거 넘어갑니다. 네 번째 판례는 이건 예외해야 돼요. 왜냐면 법률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포섭이 안 돼요. 포섭은 오히려 논리적으로 법률하고 연결하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예외해야 돼, 이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근데 이게 어때요?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의견 청취조차 배제 협약. 아니, 협약은 문서로 명백히 표시한 거 아니에요? 배제하기로. 그러면 당연히 예외가 돼야죠, 논리적으로. 근데 아니라는데 뭐 예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제척 기피 회피 이 세 가지 입에 줄줄 나와야 되고, 제척은 당연 배제고 기피 회피는 그 결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제척 사유는 외울 게 없죠. 당사자와 친족관계. 1번에 나왔죠. 당사자 등과 친족관계. 2번 이하는 그거 예시. 당사자가 증언 감정을 했거나 대리, 직접 처리부서 근무. 이러면 뭐 별로 외울 것도 없어요. 당사자의 예시다라고 독해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뭐 공개 진행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고, 9번, 10번으로 이거 일일이 열 거 없어요. 직권증거조사는 이건 뭐 웬만한데 다 규정돼 있어요. 소송법에, 행정소송법에도 규정돼 있고, 행정심판법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약방의 남치다라고 생각합니다. 11, 12는 작성 의무다라는 거. 제목에다 더 써놓으면 끝나겠네. 또 내용은 볼 것도 없어요. 청문 결과 반영. 이거 의견 조차가 똑같아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반영.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다는 거 똑같아요. 자, 이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의견 반영할 기회를 주어 참작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이지 처분청이 그 의견에 기습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재계, 근데 문서열람 비밀 유지는 되게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옛날에 문서열람 복사 그 청구권이 청문회만 규정이 돼 있다고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의견 제출의 경우도 의무가 있다는 거. 그 다음 이 기한까지, 시간까지도 그 규정이 신설돼가지고 되게 중요한 논점이 됐다는 거. 공청회는 이것도 포섭이 되는 건데 행정청이 주관하는 것만 적용된다는 거. 관련 판례 보면 묘지공원과 화장장애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이 아닌 추모공원 관리 추진협의회, 이게 이제 SK 최종현 회장 돌아가셨죠?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들은 맨 쓰레기 같은 것들만 진짜 많아가지고 존경받는 기업인이 없죠. 정주영 회장 죽었을 때 조문을 갈까 잠깐 고민하다가 안 갔어요. 소대방국 대단한 일이지만 지 사제를 털어서 갔다면 나는 문상 갔을 거예요. 진짜 모처럼 보기 드문 거상이 하나 나왔다. 근데 그 현대병으로 끌고 갔던 거죠. 얘도 참 결국 좁쌀 같은 놈이구나. 그래서 안 갔어요. 뭐 이병철이니 이건희 같은 이 완전히 이건 동네 구멍가게 가게 마인드. 자기 돈 한 푼 불우유토끼 기부하지 않았어. 삼성 돈으로 하는 거. 삼성 그건 독립된 법인이지 개인 돈이 아니거든. 아니 그래 그 중소기업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1억씩 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 돈 한 푼 안 냈어요. 오죽하면 제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식하면서 그 빌 게이츠는 1년에 몇 조씩 쓰는데 삼성은 돈을 쓰는 걸 보지 못했다고 아들 녀석이 삼성을 구멍가게를 비교했어요. 구멍가게 갔다고. 그 정도로 그 거상 웃기고 있네. 동네 구멍가게 지금 이재용이죠. 이 자식도 뭐 동네 슈퍼 사장 이마트나 경영을 제대로 할까 병신 같은 게. 왜 또 이재용까지 건드렸지? 감정이 좀 안 좋긴 해. 왜냐면 이 법치주의에 이재용 같은 이런 걸 사면 먹고 나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감정이 안 좋았는데, 병신 같다는 소리는 장애인에 대한 또 비하 표현이 돼서 참 조심스러운 건데, 자꾸 대통령 닮아가나 이거 나도.
외국 순방할 때 한번 따라갈까? 농담이고. 그 다음에 또 공청회는 뭐냐면 얘는 공개적인 의견 청취 줄임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사자 등에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일반인까지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실시사유 특별히 설명할 게 없고 나머지도 그렇고 293에 보면은 온라인 공청회, 이게 전자공청회가 온라인 공청회, 이거는 이제 그 병행해서만 그 오프라인에서 하는 공청회가 병행해서만 하는 거지 원칙이. 근데 이거 신설됐어요. 예외적으로 오프라인 안 하고 할 수 있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다라는 정도만 말해줄 뿐이지 뭐 여러분들이 암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외워야 됩니다. 행정상 입법 예고, 이거 원칙적인 게 입법 예고권자가 누구냐? 다 해당 입법안을 마련하는 행정청이지 법제처장이 아니다. 일단 그거 주의할 거고, 법제처장은 보충적이에요. 예고기간 방법 다 외워야죠. 뭐 특별히 도와드릴 게 없고. 공청회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라는 거. 그 숫자 40일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한동훈 얘 아주 진짜 웃긴 애예요. 아니 그래, 법무부가 행정부에서 법에 관한 걸 주관하는 부서인데 얘가 법무부령에 관한 거 40일 이상 지킨 거 3건밖에 안 되고 한 40 몇 건을 3일 뭐 예고기간 3일 뭐 이지랄로, 법을 행정부의 법률상으로 대표하는 장관이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탄핵 사유가 자꾸 축적돼 가고 있다. 분명히 의무로 돼 있죠. 이상으로 한다. 단적으로 돼 있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 참 희한한 놈이에요. 희한한 놈. 법을 배웠다는 놈이 참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자, 행정예고 뭐 이런 거는 뭐 정책 제도계 이거 입에 줄줄 나와야 됩니다. 뭐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네. 뭐 특별하게 297에 가면 이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이런 게 그 주무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야. 유형화된 거라 이제 그 정도 설명을 하고. 절차상 독자적 위법사 인정 여부, 이거 279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봤는데 저게 그 사례형 문제의 아주 중요한 논점이라 이 학설의 논거까지 다 숙지를 해둬야 돼요. 그 사례 시험 보는 친구들은. 자,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판례로 넘어갑시다. 기속행위의 경우 옆에다 이유부이라고 써놓고, 이번 재량행위의 경우 옆에다 청문이라고 써놓으면 청문이든 이유부이든 독자적 위법사의 인정도를 인정하는데, 우리가 279에 봤지만 처분기준 설정 공표, 그거는 독자적 위법사를 인정 안 하는 이래서 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랬죠. 자, 기속행위의 경우 저거 얼마나 완강한가 봐요. 그거에 비하면 처분기준 설정 공표의 판례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게 주류적 판례니까. 그러니까 처분기준 설정 공표는 주류적 판례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상한 판례예요. 부가처분의 실체가 적법한 이상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라는 경미한 형식성의 하자 때문에 부가처분을 취소한다면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불공평이 생긴다거나 다시 납세 부가처분이나 보완 통지를 하는 등 무용한 처분을 되풀이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인 낭비만 초래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게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건 사정판결 얘기인데 사정판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에요. 그 사정판결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인용판결을 해줄 사안이다. 즉 위법성, 독자적 위법성 인정한 거라는 거예요. 위법 정도는 이제 주로 취소사유죠. 절차하고 국가배상이 70번에 중요한 게 이제 판시가 돼가지고 되게 중요한 논점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절차하자만 갖고 그 국가배상의 위법을 바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 내용 갖고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거. 그 다음에 1번은 이제 저런 게 1편에서 사회공법행위 거기서 봤죠? 신고란 신청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 요구해야 된다는 거, 안 하면 위법이라는 거. 두 번째 게 아까 위에 주석 따르는 그거죠.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벌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이거 국가배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객관적 정당성 상실 이러면 위법이라고 눈치채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밑줄을 좀 더 칠게. 네 번째 줄 보면 우측에 행정 절차에 참여할 권리 그 자체가 사적 권리로서 성질을 가진 게 아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빠뜨렸어요. 자, 행정 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관련 행정처분의 성립이나 무효 취소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정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것만 갖고 이 절차만 갖고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고소송에서 독자적 위법사에 인정한 거하고는 다른 논리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는 게요. 국가배상에 관해서는 그것만 갖고는 독자적 위법사유가 아니고 내용하고 실질적인 걸 다 따져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시정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경우나 치유가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행정처분 단계까지 이르지 않거나 그럼 불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은 거죠. 또 불이익이 현실화됐더라도 직권 취소 철회 아니면 쟁송 취소,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주민들이 절차적 권리 행사를 통해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외우지 않아도 해석이 가능한 게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때요?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거고 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민에게 국가배상이 인정되니까 누구한테 유리해? 주민에게 유리해야죠. 그러니까 주장 증명 책임은 주민들에게 있다. 아 참 이렇게 해가지고 이 3번에 걸친 강의 끝에 드디어 이번엔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실패하면 저는 바로 퇴근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민원 철회에 관한 법률을 진행하도록 합시다.